자,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 매입과 3조 원의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한 20년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5번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가의 추세를 바꾸진 못했어요. 반도체 주가가요, 추세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지 않아요. 한 번 쫙 하락하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바닥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번에 쫙 내려가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뭐 지금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주가 흐름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과 지금 또는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꽤 달라지긴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경기, 반도체 수출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또 우리나라 외환 수급 등이 영향받는 정도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예전에는 뭐 반도체, 조선, 화학, 자동차 등등 다양한 수출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그 반도체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서 반도체의 업황, 전 세계 IT 기기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져서요. 오늘 이 IM증권의 송명섭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들어볼 주제가 어찌 보면 반도체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 이야기 또는 뭐 외환 시장의 수급 이야기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내년에 IT 관련 수요, 거기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가격 전망, 뭐 주가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송명섭 위원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 의원님은 내년의 IT 기기 수요나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좀 걱정스럽게 보고 계시더군요. 네. 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 3개월 전에 뵀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렸었고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고 주가는 뭐 상당히 지금 반영을 이미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바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대략. 넉넉하네요. 네, 매우 편안하게 모든 말씀 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면은 이제 Q&A로 이렇게 예. 말씀 나눠도 되고요. 예. 아니면 제가 이제 최근에 내년 연간 전망 자료를 쓰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거 해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수요는 뭐 DRAM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수요도 있지만 대체로는 IT 기기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으로서의 수요가 꽤 많아서 IT 기기, 경기의 수요에도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내년에 어떨 걸로 보세요? 네, 그거 전반적으로 제가 좀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8페이지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올해 DRAM 수요 증가율은 지금 19.3% 이상이 돼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17.5%로 뭐 약간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PC 같은 경우에 올해 0.4% 출하 증가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올해 3.5% 성장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증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는 뭐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버 같은 경우에 올해 6.9% 출하가 느는데요. 내년에 저는 한 6.3% 정도 이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상당히 뭐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 수치면. 그래서 저는 내년에 DRAM 수요 증가 17.5%를 이제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서버 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이거 먼저
스마트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트 증가는 얼마 안 되지만 세트 하나당 들어가는 D램의 양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죠. 컴퓨터는 올해 팔리는 양이나 내년 네, 팔리는 네. 양이 비슷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게 늘어나서 네. 한 17% 정도 늘어날 거로 보신다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그 9월 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해서 지금 8월에 4.2%로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지역별로 보면 아이폰 출시 때문에 이제 미국만 좋아졌고 그 외 기타 지역, 중국 지역, 유럽 지역, 인도 지역 다 지금 둔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재고인데 여기 가운데 그림 구를 보시면 중국 스마트폰 누적 재고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재고 상황이 지금 고점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재고가 많다 보니까 판매량 말고요. 출하량을 보면 시장에 내놓는 양이죠.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5월 달에 2,860만 대였어요. 네. 그런데 연중에 9월 달에 보통 출하량이 제일 많은데도 요번에는 2,370만 대밖에 안 된 거예요.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출하를 많이 못 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재고가 많은 걸 인정하는데 내년 한 1분기 정도 되면 그러면 지금 시장의 과잉 재고가 정상화돼서 한 2분기부터는 지금 최근에 그 약화된 메모리 반도체 수요량, 주문량 이런 게 다시 올라올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부터. 예.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요. 재고가 올라가는데도 보통 한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요. 재고 주는데도 보통 한 1.5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 올해 4분기부터 재고가 줄기 시작한다 했을 때 내년 1분기까지 재고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까지는 재고가 늘어왔어요. 네. 그러면 줄기 시작하더라도 시간 꽤 걸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 한 1.5년,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내년 1분기면 다 된다라는 그런 관점은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한 4분기 이 정도 돼야 전반적으로 재고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재고가 지금 늘어 있다는 게. 세트 기기의 재고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갖고 있는 또 시장이 갖고 있는 디램 반도체 재고도 지금 많이 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서버니까 서버를 보면 서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표2가 전 세계 주요 빅테크 업체 13개사의 올해랑 내년에 캐펙스 증가할 전망치예요. 예. 제가 9월 달에 집계했을 때는 24% 증가할 걸로 올해 예.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29% 이상 증가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어허. 그리고 내년 전망치도 17% 증가할 거라고 봤던 게 예. 지금 23% 이상으로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들을 빅테크 업체들이 발표한 다음에 캐펙스 전망치를 올리다 보니까 예. 그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적어도 당분간 뭐 길게 보면 내년까지는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강력한 AI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 투자 금액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하고 서버 출하량 증감률 간에는 이런 비례 관계가 거의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 증가율이 지금 한 23% 증가하는 거로 나오고 예상이 있지만 되니까. 저는 이게 한 25%까지 상중될 거를 감안하고 내년 서버 출하 증가를 계산해 봤더니 6.3%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 올해 예. 6.9% 증가했는데 내년 6.3%는 여전히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AI 그 서버는 계속 주문이 많은데요. 제가 퀀타 만나고 왔거든요. 얼마 전에 예. 대만 가서. 그런데 이 일반 서버, 컨벤셔널 서버 주문이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 대비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컨벤셔널 서버는 줄 수도 있다. 올해 대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퀀타 말대로 된다 그러면 내년 서버 출하 증가율이 제가 말씀드린 6.3%보다 좀 덜 나올 수는 있어요.
약간의 변수는 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HBM이니까 지금 이제 가속기 반도체, GPU, HBM 이제 요런 거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지금 뭐 TSMC가 올해 이 가장 중요한 게 코스캐파잖아요. 예. 이 가속기 반도체라는 건 다 코스캐파로 코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15만 4천 장, 암코가 3만 7천 장 해서 엔비디아 할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19만 1천 장의 코스캐파를 할당을 받아서 요거 가지고 보면 올해 엔비디아의 AI GPU는 510만 개가 만들어져요. 예. 작년 대비 228% 증가고 AMD, 인텔, 빅테크 업체들까지 다 포함하면 1,040만 개로 209% 증가하는 거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속기 반도체 생산은 이렇게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제가 10년 이상 알고 있는 대만 유통업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모 서버 회사가 자기한테 엔비디아의 GPU를 주면서 이거 몰래 중국에다 좀 팔아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대요. 서버 회사라면 네, 뭐 제가 말씀은 드리긴 어렵고 알겠습니다. 예. 클라우드 운영하든 뭐 그런 회사. 뭐 하여튼 서버 회사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회사가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거절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해서 지금 중국으로 GPU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걔네들은. 중국 업체들은 언제 미국 정부가 제재하냐에 따라서 GPU나 뭐 HBM 같은 거 못 구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H20만 받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엔비디아 GPU 중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성능 좋은 GPU들을 몰래 지금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가속기 반도체 생산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 중국의 예. 빅테크 업체들이. 자, 내년에 생산량 한번 예측해 보면 TSMC가 내년에 코스캐파 할당량을 올해 가속기 반도체 전체 업체들에게 32만 장을 할당하는데 내년에는 100% 이상 증가시켜서 65만 장을 할당을 한대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한테는 올해 15만 4천 장에서 내년에 39만 장, 100% 훨씬 넘게 주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내년에 AI GPU를 840만 개 생산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가속기 반도체는 1,460만 개로 생산이 또 늘게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생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예. 자, 그러면 결국 HBM은 이 가속기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HBM 수요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요를 계산해 보면 올해 가속기 반도체가 1,040만 개 만들어지면 HBM은 9.9억 기가바이트라는 그런 물량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수요량을 14억 기가바이트로 얘기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4억 기가바이트 예, 많죠. 많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HBM이 가속기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요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죠. 수요량. 예. 그런데 트렌드포스가 얘기하는 14억 기가바이트는 반도체 회사들이 고객들한테 올해 14억 기가바이트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은 고객들이 쟁여놓는 수요가 한 4억 기가바이트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가수요가 지금 있는데 자, 내년에는 이렇게 가속기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수요는 24.1억 기가바이트로 143%또 증가합니다. 자, 굉장히 높은 그런 증가율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생산을 하는 필요한데요. 실제 수요량이 생산 계획을 지금 보면 올해는 HBM 업체들이 16.6억 기가바이트를 지금 생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14억 기가바이트라는 판매량 대비해서 2.6억 기가바이트가 많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2.6억 기가바이트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만큼 지금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 중에 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14억 기가바이트 중에는 한 4억 기가바이트의 재고 축적 수요, 가수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내년 생산 계획을 보면 35.5억 기가바이트를 만들겠대요.
3사가. 예. 물론 수율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만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한 30억 기가바이트 생산할 수도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실제 수량이 24억 기가바이트이기 때문에 30억 기가바이트 생산해도 이대로 가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공급과잉이다. 고객들의 재고는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는 안 나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수요로 계속 사가니까 예. 계속 사가니까 파는 데는 문제 없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고객들의 재고는 계속 지금 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언제 고객이 스톱할 수 그렇죠. 할지 모른다. 이거를 반도체 회사들도 압니다, 지금. H변 야. 업체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가수요가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정도 생산하면 다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수요는 어떤 분위기에서 생기고 어떤 분위기에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AI 시대에 맞이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AI 서버 만들잖아요. 네. 지금 뒤처지면 영원히 뒤처진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한 가속기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들보다 먼저 많이 확보해서 AI 서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어 놔야 예. 그래야 경쟁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회사들도 요거 알아요. 지금 상황을. 그러나 내년까지는 계속될 가수요가 거라고 있을 보는군요. 거니까 이 정도 팔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하이닉스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올해 8.1억 기가바이트 생산하는데 예. 내년에는 15.0억 기가바이트 생산해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 증가하는 거냐? 85% 그러네요. 증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1위 업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시장이 147% 성장하는데 하이닉스는 85%밖에 안 늘려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는 그 이후에 2026년에 혹시 뭔가 시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 캐파 증설을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이다. 예.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두 배 이상씩 올리네요. 다. 빨리 쫓아가야 하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내년까지 또는 뭐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HBM은 잘 팔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 가수요가 계속 지속될 거냐. 이게 꺼지면 그러면 공급 과잉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와르르니까 꺼지면. 네. 자, 지금 현재 HBM 경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HBM3 28단을 엔비디아한테 지금 뭐 인증을 받냐 못 받냐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 와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1월 달에 10월 대비해서 엔비디아 항으로 3 8단 판매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사가긴 사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요게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3 8단 사용하는 엔비디아 GPU가 H200과 B200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 8단 공급을 못 합니다. 이건 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해요. 예. 그럼 어디 파냐면 중국향 H20이라고 중국향 버전에 파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예. 이전 H20이 9버전이 있고 10버전이 있어요. 9버전은 이제 HBM3 8단이고요. 예. 신버전이 3 28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 8단도 엔비디아 항으로는 H29 버전으로 팔았고요. 예. 지금도 똑같이 어. 3 8단을 엔비디아 향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H20 신버전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제품에는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3 12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3 12단이 삼성전자가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버전은 지금 굉장히 결과가 안 좋고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재설계 버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내년 1월에 시장에 인증을 내놓고 이제 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엔비디아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속도가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AMD나 다른 회사들을 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 이제 그게 나오면 내년 한 4월 정도 인증 들어가서 2분기에 인증 끝내고 내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B200A나 B300이라는 최신 GPU에다가 그걸 넣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고 네.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아. 자,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HBM 시장에서는 특히 엔비디아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HBM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많이 얘기들 하는 게 뭐 MRMUF가 그걸 안 해서 문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마이크론도 삼성이랑 똑같은 TC-NCF라는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한테 지금 잘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CEO가 자기네들의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1A 나노, 1B 나노 지금 삼성전자가 제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1A 나노가 굉장히 특성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1B 나노가 나왔더니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남들은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3, 12단을 1B 나노로 HBM 코어 디램을 만드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1A 나노로 계속 만듭니다. 1B 나노가 특성이 안 좋아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C 나노. 이거는 HBM뿐만 아니라 모든 디램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이제 공정인데 이 1C 나노가 지금 막 그 워킹 다이가 나왔어요. 초기 제품이. 이게 과연 1A 나노나 1B 나노나 달리 속도도 잘 나오고 전력 소모량도 적게 나오고 해서 이게 괜찮게 나오면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HBM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또 1A나 1B처럼 나쁘다. 그러면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2년은 더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HBM4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지금 HBM이 되고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원재료인 HBM용 코어 디램 그걸 쌓아서 HBM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하나의 칩 자체가 지금 특성이 좋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CEO가 얘기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기술의 거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시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자,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냉정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일단 자, 보면은 제가 이번에 대만 갔더니요. 현물 시장의 유통업자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현재 유통 시장이 역대급으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옛날 컨벤셔널 서버에서 어떤 사람이 DRAM 빼가지고 중고로 DDR4 열심히 지금 계속 줄기차게 팔고 있다. 또 뭐 일부 업체가 불량 DRAM 난 거 그거 다 지금 시장에다 열심히 팔고 있다. 이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책 제목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뒤바뀐 재고의 흐름과 AI의 그늘 이렇게 적어놨어요. 리포트 제목. 제목이 이 AI의 그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유통시장을 지배하는 회사가 킹스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에. 예. 자, 이 회사가 지금 디램 재고가 1년치가 넘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1년치가 넘는다는 거는. 보통 한 16주도 됐다 그러면 와, 재고 왜 이렇게 많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듈 회사 두 번째 큰 손이 A데이터인데 얘도 재고가 5달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졌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킹스턴의 그 CEO, 그 회장이 있습니다. 마이크 첸이라고. 이 사람이 젠슨 황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젠슨 황이 대만에 여러 번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컴퓨텍스에도 왔었죠. 올 때마다 AI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GPU 주문도 엄청 많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HBM도 어마어마하게 주문이 많을 거 아니냐. 자, 그러면 HBM 만드느라고 바빠서 레가시 디램이나 낸드 이런 거 못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듈 업체들은 작년에 뭐 감산하고 그랬으니까 작년 2분기 초부터 재고를 쌓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거기다 재고를 더 쌓은 겁니다. 그랬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디선가
레가시 디램 낸드 물량이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중순까지 재고를 현재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중순까지 계속 팔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물 가격은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계속 하락할 거란 얘기죠. 그동안 많이 쌓아놓고 있었구나. 네, 예.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숫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커버하는 도중에. 자, 그리고 낸드의 경우도 지금 뭐 낸드는 원래 기대가 별로 없었으니까 재고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디램만큼은요. 근데 수요는 더 나쁘다. 그래서 낸드 현물 가격이 5월 달에 512기가빗 TLC 제품이 4.2불이었는데 지금 2.2불까지 이미 빠졌다. 반토막 난 거죠. 어허. 그래서 지금 시장 일부에서는 벌써 내년에 낸드 업체들이 이거 감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자, 그리고 고정거래 시장 동향을 한번 보면 자, 지금 4분기 고정거래 가격은요. PC나 모바일 쪽으로는 D램 가격이 DDR4는 조금 내리고요. DDR5는 유지하고 서버 쪽은 이쪽이 고객들이 재고가 더 많은데 아직까지는 여기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D램 계속 사서 DDR4 가격은 유지하고 DDR5는 조금 오르고 HBM 같은 경우는 328단이 328단 대비 가격이 1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28단 판매 비중이 올라가면 평균 판매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평균 블렌디드 ASP는 한 자릿수대 초중반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D램이 4분기에. 예. 근데 4분기 낸드 가격은 ESSD 가격은 유지할 것 같고요. 그 외 낸드 가격은 낸드 업체들은 5%만 깎자. 고객들은 10% 이상 깎아달라 해서 블렌디드로 해보면 아마 가격은 한 자릿수대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 하락할 것 같아요. 4분기에. 자, 그런데 1분기 되면 1분기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약세인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연말부터 1분기에 바짝 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1분기에는 DDR4나 낸드 가격은 10% 정도는 최하 빠질 것 같다. 와. 그리고 DDR5도 가격이 빠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DDR5도 A데이터 같은 회사는 재고를 3개월 정도 들고 있어요. 적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분기에 가격이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HBM 포함 전체적으로 1분기 D램 가격은 한 4, 5% 빠질 것 같고요. 낸드는 한 10%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반대로 반도체 회사들 재고는 늘기 시작했겠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D램 재고가 한 90주 됐는데요. 지금 10에서 14주로 늘었고, 낸드 재고도 지금 10에서 14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 제목 중에서 재고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내년에 낸드 수요 증가율을요, 제가 14.1% 봅니다. 올해 15.2%니까 뭐 비슷해요. 비슷한, 예. 근데 전 세계 반도체업체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 낸드 출하량, 판매한 겁니다. 예, 고객들한테 증가율이 무려 37%였어요. 음. 그런데 수요 증가율은 12.4%였어요. 쟁여놨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이 얘기는 감산한다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엄청 쟁여놓은 겁니다.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근데 이게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올해도 18.6% 출하 증가율인데 수요 증가율은 15.4%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재고는 쌓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23년 초부터 출하 증가율이 수요 증가를 확 뚫고 올라가죠. 이러니까 고객들이 가수요가 이제 여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ASP YY 증감률이 보시는 것처럼 확 올라가죠. 그래서 업사이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고객들이 재고 쌓기 시작하면 업사이클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3분기부터는 재고를 털기 시작하니까 출하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ASP가 증가율이 살짝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출하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훨씬 낮겠죠. 고객들은 필요한 거 이하로 사갈 테니까 거고. 재고를 예. 털어야 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재고의 흐름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쌓는 쪽이었는데 업체들이 그렇죠, 고객들이. 그러면 쌓는 이유는 수요가 괜찮을 걸로 본 거고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감산. 감산했으니까 가격 오르겠지. 초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쌓았고. 예. 두 번째는 AI가 워낙 세니까 뭐 HBM 쪽으로 생산 많이 하니까 레가시 드램이나 낸드 쪽으로 생산 안 할 테니까 생산 쇼티지가 있겠지. 예, 이거는 쇼티지가 있으니까 장기화 되겠지. 그럼 수요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공급에 불안할까봐 겁나서 쌓아놨던 그렇죠. 재고인데 그조차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D램 쪽에서 이제 공급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요. 내년에 그 평택 1기 라인, 2기 라인에서 한 6만 장 정도 D램 증설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새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중국의 CXMT가 작년 말 그 캐파가 10만 장이었는데 올해 말로 20만 장 이상으로 2배 이상 늘고요. 내년 말 되면 이제 30만 장 이상으로 듭니다. 생산 설비가. 예. 거기에 스웨이쇼라는 조그만 회사도 있어요, 중국에. 중국 디램 업체들이요. 네. 예. 그래서 중국 D램 업체들 내년 생산량은 올해 대비 99% 증가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 그 반도체 회사들보다 적게 보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뭐 120%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서. 저거 다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팔겠죠. 특히 중국 내수로. 그래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5.3%인데 내년에는 9%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대만 반도체 장비 업체 사람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매주 중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 대만 장비 엄청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생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레가시 드램이 안 늘 거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재고 쌌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올리고 중국 업체들도 엄청 올리는데 이게 레가시 드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레가시 드램 생산 증가율이 16%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100%씩 늘리니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한 10%, 15% 이렇게 늘려도. 예. 자, 그런데 내년에 레가시 드램 수요 증가율은 13%로 예상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쌓이겠네요. 그러니까 레가시 드램은 더 악화되겠죠. 가격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난 20년간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 기간입니다. 예. 빨강색과 파란색이 어떻게 달라요? 빨간 거는 상승 사이클이고요. 좋을 때, 파란 게 하락 싸할 사이클이에요. 때.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줄기 시작하면 다운 사이클이고요. 상승하기 시작하면 업 사이클인 겁니다. 예. 자, 역사적으로 보면 20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코로나 때 1년에 하락 사이클이 있었던 거 제외하면 이건 특이한 경우고 20년 동안 업 사이클이나 다운 사이클이나 지속 기간은 모두 1년 반이나 1.5년에서 2년. 2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요번에 23년 초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2년 상승하면은 그러면 내년 초 정도 되면 다운 사이클로 진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자, 재고의 흐름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23년에 D램 업계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3%였어요. 수요 증가율은 6%였고요. 출하 증가율이 12%였으니까 23년부터 고객들은 실제로 필요한 수요량보다 더 많이 사간 겁니다. 예. 재고가 늘기 시작했죠. 반면에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24년에도 생산 증가율이 13%인데 수요 증가율이 19%고 출하 증가율이 20%예요. 그러니까 24년도 23년이랑 똑같이 고객들은 계속 재고를 쌓았고요.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를 줄인 겁니다. 예. 그래서 고객들이 재고를 쌓으니까 업사이클이 지속된 거예요. 23년 초부터. 그런데 25년 어떠냐? 아까 제가 올해 D램 생산 증가율 HBM까지 포함하면 21%. 그런데 수요 증가율은 18%. 자, 이런데
지금 고객들이 막 재고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은 출하율은 낮겠네요. 출하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당연히 낮겠죠.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2년간하고는 반대로 내년에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고객들은 재고를 줄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주문을 덜 주고 그러니까 안 사가니까 반도체 회사들은 재고가 느는 그런 흐름으로 재고의 흐름이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요. 예. 내년 1분기는 비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수기면은 아무래도 출하 증가율은 나쁘겠죠. 그런데 1분기부터는 가격이 빠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분기부터 줄겠죠. 줄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이들 트럼프 당선 영향이 어떠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면요. 예. 자,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도 10% 20% 매기겠다 이러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했지만 사실은 뭐 옐런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초단기 국채 발행하면서 갖고 있는 재원 다 써버렸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또 감세안을 엄청 들고 나왔잖아요. 감세하고 돈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세수가 부족하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자, 여기 그림 23 한번 보시면요. 트럼프가 1기 집권할 때 관세 부과한 시기가 19년도입니다. 초. 예. 이때부터 중국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요. 미국은 계속 올라갔어요. 아,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예. 자,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출하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일 시기에 계속 내려갔고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미국은 IT 수요가 좋았고 중국은 IT 수요가 나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겠죠. 저거야 뭐. 네. 자,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중국에 가는 거는 나빠졌고요. 메모리 반도체 출하액도 중국으로 가는 건 줄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IT 세트, PC나 예. 스마트폰 서버 이런 생산 기지들이 고관세 맞으니까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옮겨갔어요. 효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관세가 다시 원복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안정화됐는데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한들 중국 쪽으로 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나 메모리 반도체 출하가 좋아지지 않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중국 경기예요. 트럼프가 고관세 부과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수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이 경기 나빠질 거 아닙니까? 비싸지니까 그렇죠. 똑같은 제품도 관세 맞고 들어오면 돈도 못 예. 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둘 다.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IT 수요가 중국에서 나빠지겠죠. 예. 여기 그림 보시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대 중반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요. 메모리 반도체 출하액 증감률, 즉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그림에서 보시면 큰 그림상 흡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관세를 또 때려버리면 그러면 스마트폰 잘 안 팔리겠죠? 더 안 팔리겠죠. 그리고 중국이 경기 나빠지면 IT 수요가 나빠지겠죠? 그럼 이거랑 동행하는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겠죠. 이게 근원적인 지금 우려예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지금 미치는. 관세라고 하는 게 원래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전망을 좀 해보면 허허. 자,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자사주 10조 원 매입과 3조 원의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자, 타이밍적으로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5만 원 깨지면 사봐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사주를 딱 던지니까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해서 한 이틀 동안은 급등을 했죠.
자,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한 20년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대여섯 번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주가의 추세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냥 뭐 덜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했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지금 3조 원을 소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매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각을 언제든지 해야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소각을 하면 그게 영향이 있는 건데 시가총액 300조 원짜리 회사가 3조 원을 소각하면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주가 1% 상승 부양. 요인이에요. 예. 예. 결국은 그게 이유인데 요번에는 타이밍이 좋다 보니까 트리거 역할을 해서 반등 나올 때 이게 나오는 바람에 같이. 반등을 좀 많이 한 거일 뿐이지 예. 이게 뭔가 큰 영향을 줄 요소는 애초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 배수가 올해 그 예상 BPS 대비해서 0.9배였습니다. 예. 얘가 1.6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1.6배에서 0.9배까지 빠졌으니까 주가가 44% 최근에 하락한 거예요. 내려온 거죠. 예.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주가가 추세 하락하면 한 50%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반영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년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자, 내년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 BPS에다가 삼성전자의 저점 PB 평균값 0.95배 곱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5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 미만의 주가면은 그러면 장기 투자가라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는 보는 장기 투자가라 그러면 사볼 만한 가격이다. 사볼 만한 주가예요. 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한 1년 반 지나면 업황은 회복될 거고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만한 주가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여기 그림 보시면 삼성전자는 원래 업황 좋을 때 고점 배수가 2.0배에서 2.2배까지 받는 회사입니다. PBR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요번에는 1.6배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예. 이 이유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나빠져서 이렇게 고점 배수가 빠졌는데 그러면 0.95배가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지만 더 낮아질 수 있네요. 지지선이라고 해서 저점 배수가 고점 배수 낮아졌는데 저점 배수라고 안 낮아지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0.8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0.8배까지 가면 한 4만 원대 중반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기 투자가라 그러면 5만 원, 5만 5천 원 미만이면 살만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업황을 6개월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아직 멀었고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 C나노 보는 경쟁력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죠. 당분간은 좀 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크게 내려가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본격적으로 상승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한 1.7배 좀 넘어갈 것 같아요. PBR? 직전 고점 배수가 2.65배였어요. 직전 저점 배수가 1.6배니까 얘도 39% 하락했다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도 똑같이 내년 예상 BPS에다가 저점 PB 평균가 0.97배 곱해보면 11만 원 나오니까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주가에서 30 몇 퍼센트, 40% 가깝게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러면. 예.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반대죠. 여기 그림 보시면 하이닉스는 예전에는 고점 배수가 1.8배에서 2배 정도 받던 회사예요. 한 근데 단계 요번에는 업그레이드 됐군요. 2.7배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삼성이랑 반대로 경쟁력이 세졌으니까 그걸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0.97배에서 지지됐던 애가 요번에는 1.45배 정도에서 예. 지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거 계산해 보면 한 16만 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16만 원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바닥일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HBM 업황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HBM 업황이 무너지면 그러면 이 1.45배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는 지금은
적극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뭐 주가가 좋아지려면 근본적으로 IT 기기 수요, 휴대폰, 뭐 PC 등등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잘 못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그러나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또는 뭐 인공지능 수요를 겨냥해서 등등 재고로 쌓아놨던 미리 쟁여놨던 것도 이거 너무 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묘한 같은 시점이라서 그게 내년 초라서 고생이 좀 예상된다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거는 그럼 송 의원님 그 예상 전망이 혹시라도 좀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중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국 경기가 갑자기 경기 부양증 하잖아요. 예. 그 효과가 엄청 나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IT 기기도 중국에서 사고 갑자기 경기가 확 좋아져서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인 PC나 스마트폰이 확 살아나고 중국이 또 빅테크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AI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얘기 바뀌죠. 그럼 지금까지는 중국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현재까지. 이 레거시 드램이나 낸드의 부진은. 예. 거기다 이제 중국 그 반도체 회사들도 갑자기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생산 늘리고 중국 수요를 얘네들이 다 잡아먹으니까 예. 나머지 회사들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거죠. HBM 수요도 좀 변수가 있다고 말씀 주셨던 건데 하이닉스의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내년까지는 반도체 회사들은 내년까지는 뭐 가수요가 계속 있을 거고 계속 강력하게 사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들이 있는 거고요. 예. 저도 아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는 어떨지는 아직 좀 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회사들 생각대로 내년까지는 그 강력한 가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줄여야죠. 예. 그게 우리가 과거에 뭐 인터넷 처음 등장할 때, PC 등장할 때, 스마트폰 등장할 때 이미 다 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언젠가는 강력한 어마어마한 경쟁적인 투자들도 수그러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한 그런 재고 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수그러들고 할 시기가 언젠간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데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6년은 그때부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네, 뭐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도 쌓을 만큼 열심히 쌓은 것 같고에 대한 결과물을 곧 받게 될 거다라고 대강 요약은 되네요. 그리고 근데 뭐 반도체 주가는 이미 뭐 많이 내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 그 반도체 주가가요 추세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락해요? 한 번 쫙 하락하고 그 다음에 대략 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바닥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번에 쫙 내려가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겪고 거예요.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정도는 뭐 지금 여기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주가 흐름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재고가 이제 소진돼서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역시 주가도 거기에 대한 기간 조정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업황의 변화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신기하게도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한단 말입니다. 요번에도 23년 2분기 초부터 예. 올라왔잖아요. 이 야, 아까 예, 보시면 예. 사이클이. 근데 삼성전자 주가 10월 달부터 올랐어요. 22년 10월. 6개월 선행했어요. 정확하게. 자, 그리고 그러지. 요번에 주가 하락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7월 하순부터 시작됐죠. 내년 1분기 초부터 업황은 나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6개월 선행해서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좋아질 때도 와, 이렇게 나쁠 수가 있냐. 이럴 때, 그럴 때 좋아지기 이전 6개월 앞서서 주가는 이미 그걸 알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쫙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한동안 지속되면 그 즈음에서는 저점 매수를 하시면 하시는 게 정답인 거예요. 반도체 투자는. 근데 지금 주가는 저점 매수할 구간은 아닌 상황입니까? 기간상으로 봐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조정이 좀 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았어야 된다. 그렇죠. 가격 조정도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은 앞으로 한참 더 있을 것 같고. 아하.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반도체 주식 사가지고 계속 뭐 마음고생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낙폭 과대는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은 아니죠. 원래 반도체 주가가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40% 빠졌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 예, 원래 그 정도 빠집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은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삼성은 그건 뭐 자기가 잘못한 거죠. 하이닉스는 2.7배까지 갔잖아요. 경쟁력이 좋아서 예.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 일반적인 업사이클보다. 근데 자기가 경쟁력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반적인 업사이클보다 덜 오르고 하이닉스에 비하면 훨씬 덜 오르고 그랬던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경쟁력 차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되면 중국의 IT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혹시 IT 수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벽에 부닥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를 들면 야, 휴대폰 뭐 좋아져봐야 뭐 얼마나 더 좋아. PC 그만하면 충분하지 뭘 더 하려고. 그냥 써. 당근에서 사. 네, 그게 이제 최근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C나 스마트폰 역성장하고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AI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하면.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AI PC나 AI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건데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예를 들면 AI PC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요. 예. 그 다음에 뭔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사람들이 쓸만한 이유를 아직 못 만들어주고. AI.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서버 위주의 AI 투자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뭐 PC나 스마트폰에서 AI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확 다가갈 때 그럴 때 진짜 AI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투자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투자가 좀 둔화되는 구간이 올 텐데 예. 그 와중에 이 AI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서 매력수 당할 효용을 거냐. 일으켜 줄 때, 즉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다시 AI가 성장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한 번에 그 투자 휴지기 예. 그런 필요하고.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한 기간 조정은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네. 여태까지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어떤 메가 트렌드에서는. 송명섭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